낡은 공장 골목길의 어둠 속에서 한 여자가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1993년 가을, 서울 구로공단의 한 전자부품 공장 앞이었습니다. 22의 수지는 오늘도 12시간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죠. 손끝은 납땜 작업으로 까맣게 그을려 있었고 머리카락엔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똑같은 길을 걸으며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불평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매달 보내야 할 생활비가 있었고 자신의 앞날을 위해 모아야 할 돈도 있었으니까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공장 앞 24시간 편의점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컵라면을 고르던 수진의 손이 다른 손과 부딪혔죠. 고개를 들어보니 깨끗한 와이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수진보다 3살 위인 25, 대학병원 내과 레지던트 2년차였던 그는 야간 당직을 마치고 출출해서 편의점에 들렀던 참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을 때 뭔가 특별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민재는 수진의 손에 묻은 화상 자국을 발견했죠. 그는 자연스럽게 수진의 손을 잡아 살펴보았습니다. 의사로서의 본능이었을까요? 수진은 당황해서 손을 빼려 했지만 민재는 이미 편의점 직원에게 구급상자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편의점 한쪽 구석에서 민재는 수진의 화상에 연고를 발라주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시나 봐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수진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거친 손과 그의 깨끗한 손이 대조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민재의 눈빛에는 동정이 아닌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묘한 인연으로 자꾸 마주쳤습니다. 민재가 일하는 대학병원과 수진이 일하는 공장이 그리 멀지 않았던 것이죠. 처음엔 우연처럼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어느새 민재는 수진의 퇴근 시간에 맞춰 편의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처음엔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자신 같은 공순이와 의사 선생님이 어울릴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민재는 달랐습니다. 그는 수진의 거친 손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기름때 묻은 작업복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일하는 수진의 모습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했다고 말했죠. 석 달이 흐른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민재는 수진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눈이 내리는 공장 앞 벤치에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의 대답은 눈물이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하지만 수진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민재의 집안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국내 5대 그룹에 속하는 한성그룹의 회장이었고 민재는 그 외아들이었던 것이죠. 수진은 자신 같은 배경을 가진 여자가 그런 집안에 받아들여질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괜찮다고 자신이 아버지를 설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죠. 특히 민재가 자신의 집안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의 아버지가 얼마나 엄격하고 차갑게 사업을 운영하는지 들을 때마다 수진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지 넉 달째 되던 날 수진은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생리가 2달째 없었고
자꾸만 속이 메스꺼웠죠.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건넨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임신 8주였습니다. 수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22, 공장 노동자, 그리고 재벌가 아들의 아이를 가진 미혼모.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죠.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민재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재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수진의 손을 꼭 잡고 말했죠. 결혼하겠다고, 아이를 함께 키우겠다고. 수진은 그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두려움이 밀려왔죠. 민재의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답은 일주일 후에 나왔습니다. 민재가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을 때 한성그룹 회장 박철수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가웠습니다. 회장은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 여자를 데려오라고, 직접 만나보겠다고. 수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자신이 재벌 회장 앞에 서게 되다니.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뱃속에는 이미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고 민재는 수진의 손을 놓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수진은 생전 처음으로 강남 한복판의 고급 빌딩 꼭대기층에 있는 한성그룹 회장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수진의 손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을 때 수진은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최악의 방향으로요. 회장실 안은 차가웠습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와 수입 원목 책상, 벽면을 가득 채운 미술품들. 모든 것이 수진이 살아온 세계와는 완전히 달랐죠.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수진이 매일 일하는 구로공단의 낡은 공장들이 저 멀리 작은 점처럼 보였습니다. 박철수 회장은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서에게 손짓을 했죠. 잠시 후 비서가 가져온 것은 두툼한 서류 뭉치였습니다. 회장은 그 서류들을 책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수진이 일하는 공장의 산업재해 은폐 기록, 안전기준 미달 작업 환경, 불법 야간 노동 기록들이었습니다. 그 공장은 한성그룹의 2차 협력업체였고 회장은 그 모든 불법을 묵인하며 원가절감의 이익을 챙기고 있었던 것이죠.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깔렸습니다. 이 서류들이 노동청에 넘어가면 어떻게 될지 아는지 물었습니다. 공장은 폐쇄될 것이고 거기서 일하는 300명의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될 거라고 했죠. 그리고 그 책임은 내부 고발자로 지목될 수진에게 돌아갈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그런 서류의 존재조차 몰랐는데 회장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던 것입니다. 협박이었습니다. 아주 치밀하고 법적으로도 빈틈없는 협박이었죠. 회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민재는 의사가 되어 그룹의 의료 사업을 이끌어야 할 사람이라고 공장 여자와의 스캔들로 앞날을 망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수진 앞에 던졌죠.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1993년 공장 노동자가 10년을 일해도
모으기 힘든 큰 돈이었습니다. 회장은 그 돈을 가지고 아이를 지우고 민재 앞에서 사라지라고 했습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공장 폐쇄와 함께 수진의 부모가 사는 시골 마을까지 찾아가 빚더미에 앉히겠다고 협박했죠. 수진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생각했습니다. 이미 12주차 작은 심장이 뛰기 시작했을 아기였습니다. 돈 때문에, 협박 때문에 이 생명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들어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대답했죠. 못하겠다고, 이 아이는 자신이 지키겠다고.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냉소를 띤 채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그럴 자신이 있냐고, 22 공장 여공이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 있겠냐고 비웃었죠. 수지는 대답 대신 돌아서서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배를 감싸 쥔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아이만큼은 지키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몰랐습니다. 박철수 회장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요. 그날 밤 수진이 공장 기숙사로 돌아왔을 때 방 안은 이미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들어와 모든 짐을 뒤진 흔적이 역력했죠. 그리고 베개 밑에는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강남성 모병원 산부인과로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알 거라는 협박과 함께요. 수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기숙사방 창문으로 보이는 공장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그 연기가 자신의 미래처럼 느껴졌죠.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병원에 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은 옷가지와 약간의 현금, 그리고 민재가 선물해준 작은 사진 한 장.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수지는 서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숨어서 혼자서라도 아이를 낳아 키우겠다고 결심했죠. 민재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연락하면 회장이 알아낼 테고 그러면 민재의 앞날까지 망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수지는 새벽 첫 기차를 타고 서울을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전라남도의 작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곳이었지만 그래서 더 안전할 것 같았죠. 하지만 수진이 기차역을 떠난 지 불과 2시간 후 박철수 회장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숙사 관리인에게 돈을 쥐어주고 수진의 동태를 보고하도록 했던 것이죠. 회장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그 여자를 찾아서 데려오라고, 조용히 처리하라고. 며칠 후 수진은 항구 도시의 작은 여인숙에 짐을 풀었습니다. 생선 가공 공장에서 일자리를 구했고 배가 불러오기 전까지 돈을 최대한 모을 계획이었죠. 하지만 그 평화는 일주일도 채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여인숙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문을 열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셋이 서 있었죠. 회장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진은 도망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남자들은 수진을 강제로 차에 태웠고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수진은 배를 감싸 쥐고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곳은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한성그룹이 소유한 외곽의 한 리조트 시설이었죠. 그곳에는 이미 산부인과 의사와 간호사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그는 차갑게 말했죠. 오늘 중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수진의 의사와는 상관없이요. 수진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임신부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었죠. 남자들이 수진을 붙잡고 진료실로 끌고 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민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수진을 찾아 여기까지 온 것이었죠. 민재는 아버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제발 그만하라고, 수진과 아이를 보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냉정하게 대답했죠. 이것이 민재를 위한 길이라고,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나중에는 감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민재가 아버지와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수진은 마지막 기회를 잡았습니다. 뒤쪽 비상구가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한 거죠. 수진은 온 힘을 다해 남자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그쪽으로 달렸습니다. 배를 움켜쥔 채 맨발로 복도를 뛰었습니다. 뒤에서 남자들이 쫓아왔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았죠. 계단을 내려가고 주차장을 가로질러 리조트 정문을 빠져나왔습니다. 밤거리를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도망치기만 했습니다. 한참을 달려서야 한적한 주택가에 멈춰섰죠.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무사했습니다. 작은 태동이 느껴졌거든요.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다시 한번 도시를 떠나기로 결심했죠. 이번에는 아예 신분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도 않고 현금으로만 생활하며 철저히 숨어 살기로 한 것이죠. 그렇게 수지는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박철수 회장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요. 하지만 수진도 민재도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회장의 집념이 얼마나 끈질긴지를요. 수지는 결국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인구 100명도 안 되는 작은 마을이었고 젊은 사람은 수진 혼자뿐이었죠. 마을 어르신들은 묻지도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힘든 일 있어서 왔다는 수진의 말에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임신 8개월째 수진은 혼자서 밭일을 거들며 생활했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빈 창고를 내주었고 그곳을 수리해서 작은 방을 만들었죠. 배는 점점 불러왔지만 병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기록이 남아서 회장이 찾아낼까봐 두려웠거든요. 진통은 어느 봄날 새벽에 시작되었습니다. 수지는 이장님 부인의 도움을 받아 창고 안에서 아이를 낳았죠. 정식 산파도 아닌 할머니의 손으로 소독약 냄새도 없는 허름한 방에서요. 하지만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 수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작은 얼굴, 꼭 쥔 주먹, 힘차게 울어대는 입. 모든 고통이 잊혀지는 순간이었죠. 아들이었습니다. 수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앞으로의 막막함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일단은 기쁨이 더 컸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준서라고 지었습니다. 준수하게 자라서 책을 쓰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죠. 비록 출생신고는 할 수 없었지만 수지는 마음속으로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필요했고 수지는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죠. 마을 어르신께 준서를 맡기고
수지는 읍내까지 버스를 타고 나가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준서에게 젖을 먹이고 6시 버스를 타고 7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자정이 넘었고 준서는 이미 잠들어 있었죠. 그런 생활이 몇 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준서가 돌이 되었을 때 수지는 아이가 또래보다 발달이 느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양 부족 때문이었죠. 수지는 자신의 식사를 줄이고 준서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음식을 먹이려 애썼습니다. 준서가 3살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날 수지는 밤새 울었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유치원에 다닐 나이인데 준서는 마을 어르신들 사이에서만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제대로 된 교육도 친구도 없이요. 한편 서울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수진을 찾으려 미친 듯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죠. 수지는 완벽하게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재는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냉정하게 대답했죠. 그 여자가 스스로 도망친 거라고, 아이를 빼앗길 게 두려워서 숨은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그런 무책임한 여자는 있는 게 낫다고. 민재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지쳐갔습니다. 레지던트 생활은 가혹했고 아버지의 압박은 계속되었죠. 결국 2년 후 민재는 아버지가 정한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같은 재벌가의 딸이었고 민재에게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지만 거부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민재는 회장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되어 한성그룹의 의료 사업을 맡았고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죠. 겉으로는 완벽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단 하루도 수진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꿈에서 수진을 찾아 헤맸고 길에서 비슷한 뒷모습만 봐도 뛰어가곤 했죠. 그리고 언젠가는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막연히 믿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준서는 7살이 되었고 수지는 그제야 아이를 정식으로 학교에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가짜 주민등록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준서를 읍내 초등학교에 입학시켰죠. 준서는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금방 따라잡았고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죠. 수지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제대로 된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게요. 준서가 10살이 되던 해 마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농촌개발 사업으로 작은 공장이 들어선 것이죠. 의류봉제 공장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식당 일보다 급여가 조금 더 나왔고 준서와 함께 있는 시간도 늘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준서는 중학교에 진학했고 여전히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궁금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모두 아버지가 있는데 자신에게는 왜 없는지요. 14살이 되던 해 준서는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냐고, 왜 없는 거냐고. 수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준서가 태어나기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거짓말했죠. 준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아이의 눈빛이 달라진 걸 수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뭔가 결심한 듯한 단단한 눈빛이었죠. 준서는 공부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가난한 형편을 벗어나야겠다고,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려야겠다고 다짐했던 것입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준서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3이 되던 해 전액 장학금을 받고 서울의 명문대에 합격했죠. 수지는 합격증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자 걱정의 눈물이었죠. 준서가 서울로 가면 혹시라도 그 사람들과 마주치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놓아주어야 했으니까요. 2012년 봄 19살 준서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수지는 버스 정류장에서 아들을 배웅하며 당부했죠. 절대 무리하지 말고 아프면 바로 내려오라고.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죠. 버스가 떠나는 걸 보며 수지는 또 울었습니다. 20살에 떠났던 서울, 그곳으로 아들이 가다니 운명의 장난 같았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준서는 놀라운 적응력을 보였습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그는 곧 두각을 나타냈고 대학 2학년 때 동기들과 함께 작은 앱 개발 스타트업을 시작했죠. 그 앱이 대박이 났습니다. SNS와 결합된 학습관리 앱이었는데 출시 석 달 만에 10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습니다. 준서는 그 돈으로 어머니께 처음으로 목돈을 보냈습니다. 500만 원이었죠. 수지는 그 돈을 받고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큰 꿈이 있었으니까요. 대학을 졸업한 준서는 미국 유학을 결심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제대로 배우고 싶다고 했죠. 수지는 반대했지만 준서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2016년 23살의 준서는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MBA 과정에 합격한 것이었죠. 미국에서 준서는 더욱 성장했습니다. MBA를 마치고 실리콘밸리의 한 벤처 캐피털에 취직했고 거기서 3년간 투자 심사역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준서는 자신의 회사를 차렸습니다. AI 기반 물류 최적화 솔루션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이었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 물류망이 혼란에 빠졌을 때 준서의 솔루션은 폭발적인 수요를 만났습니다. 불과 2년 만에 기업가치 1조 원을 돌파했고 준서는 30살의 억만장자 CEO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화려한 성공 속에서도 항상 한국을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 자신의 뿌리가 있는 곳, 그리고 준서에게는 평생 풀지 못한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어머니는 항상 슬픈 눈빛을 하고 계실까? 무엇을 숨기고 계신 걸까? 준서는 언젠가 그 진실을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2023년 30살이 된 준서는 한국 시장 진출을 결정했습니다. 아시아 최대 물류 허브인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직접 CEO로서 경영하기로 한 것이죠. 준서가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수지는 집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온다는 기쁨과 동시에 엄청난 불안이 엄습했거든요. 서울에는 아직도 그 사람들이 살고 있을 텐데 혹시라도 준서가 진실을 알게 되는 건 아닐까? 수진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으니까요. 2023년 가을, 준서의 회사는 한국 최대 물류기업과 계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직접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죠. 바로 협력업체들의 실제 노동 환경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일하며 준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가치는 윤리 경영이었습니다. 아무리 이익이 나도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기업가는 일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죠. 그래서 준서는 사전 공지 없이 협력업체들을 불시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경기도 평택의 한 전자부품 조립 공장이었습니다. 준서가 공장 안으로 들어섰을 때 눈에 들어온 광경은 충격적이었죠. 낡은 기계들,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는 작업장, 안전장비도 없이 일하는 노동자들. 준서는 현장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서 야간 조립 작업을 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을 발견했죠. 대부분 50대에서 60대로 보이는 중년 여성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여성이 준서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허리가 굽은 채 작은 부품을 조립하고 있는 여성, 찬물에 불어 갈라진 손, 땀에 젖은 머리카락.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준서는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죠. 바로 그때 그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서와 눈이 마주쳤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여성의 눈이 커지더니 손에 들고 있던 부품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준서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어머니는 강원도 시골에서 작은 봉제 공장을 다닌다고 했었는데 왜 경기도에 계신 걸까요? 게다가 전자부품 공장이라니. 수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평생 두려워했던 순간이 찾아온 것이죠. 준서가 서울에 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마주칠 줄은 몰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공장이 한성그룹의 3차 협력업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30년 전 수진을 내쫓았던 바로 그 그룹의 공장이었던 것이죠. 수진은 1년 전 강원도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어쩔 수 없이 이곳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준서가 다가왔습니다. 수진은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죠. 공장장이 준서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이 라인은 주로 50대 이상 여성 노동자들이 맡고 있다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라고 거침없이 말했죠. 준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진을 바라보았죠.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서는 공장장에게 물었습니다. 저분들 근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최저임금은 지켜지는지. 공장장은 얼버무렸습니다. 법적 기준은 충족하고 있다고 했지만 준서는 이미 다 보았습니다. 무급 초과 근무, 산재보험 미가입, 부당해고 위협. 준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이 공장과의 계약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죠. 그리고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장장은 당황했고 다른 관리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수지는 조용히 작업장을 빠져나왔죠. 준서는 어머니를 찾았지만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인사팀에 그 여성 노동자의 신상을 요청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명단에 이수진이라는 이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대신 김영이라는 가명으로 등록되어 있었죠. 준서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왜 가짜 이름을 쓰고 있는 걸까?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수지는 공장 기숙사에서 짐을 쌌습니다. 또 도망쳐야 했습니다. 준서가 진실을 알게 되기 전에요. 하지만 문을 열려는 순간 복도에 준서가 서 있었습니다. 수지는 숨이 막혔죠.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마주 보았습니다. 준서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왜 어머니가 가짜 이름을 쓰는지, 왜 이런 곳에서 일하는지, 왜 자신을 피하려는지. 수지는 결국 준서의 팔을 잡고 조용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공장 뒤편의 작은 벤치였죠. 그리고 처음으로 수지는 입을 열었습니다. 30년간 숨겨왔던 이야기를요.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22살이었던 1993년 한 남자를 만났다고. 그 남자와 사랑에 빠졌고 아이를 가졌다고. 하지만 그 남자의 아버지가 재벌 그룹 회장이었고 자신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준서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주먹은 점점 세게 쥐어지고 있었죠. 수지는 계속했습니다. 어떻게 도망쳤는지, 어떻게 홀로 준서를 낳았는지, 왜 가짜 이름을 써야 했는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죠. 준서의 아버지 이름을. 박민재, 한성그룹 회장 박철수의 아들. 준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성그룹, 바로 자신이 투자 계약을 검토하고 있던 그 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장의 아들이 자신의 친아버지라니. 준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죠. 30년간 자신과 어머니를 버린 사람들. 그들이 여전히 재벌로 잘 살고 있었다니. 수지는 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그 사람들을 찾지 말라고, 그냥 모른 척하고 살자고 애원했죠. 하지만 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살 수 없다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준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호텔 방에서 한성그룹에 대해 모든 자료를 찾아봤죠. 박철수 회장, 80살. 여전히 그룹을 철권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박민재, 55살. 그룹의 의료사업 총괄 부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내와 두 딸이 있었죠. 준서는 화면 속 박민재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자신과 닮은 눈매, 코선. 저 사람이 자신을 버린 아버지. 준서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만나야겠다고. 30년 만에 아버지와 할아버지 앞에 서야겠다고. 그리고 물어보겠다고. 왜 어머니와 자신을 버렸는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준서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한성그룹 투자 검토 미팅을 잡으라고. 박철수 회장과 박민재 부회장이 직접 참석하는 자리로요. 비서는 놀랐습니다. 보통은 실무진끼리 먼저 만나는데 왜 갑자기 최고위층 미팅을 요청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준서는 단호했습니다. 회장과 부회장이 나오지 않으면 계약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한성그룹 측은 고민했습니다. 준서의 회사가 가진 AI 물류 기술은 탐이 났지만 이런 요구는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박철수 회장이 승낙했습니다. 그 정도 기술이면 직접 만나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일주일 후 미팅 날짜가 잡혔습니다.
준서는 그날을 위해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30년간 어머니가 겪은 고통, 자신이 겪은 고난, 모든 것을 기록했죠.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도 준비했습니다. 바로 어머니가 준서를 낳았다는 의료 기록이었습니다. 비록 가짜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날짜와 장소, 그리고 준서의 혈액형 등 모든 정보가 일치했죠. 준서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메었습니다. 30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복수가 목적이었을까요? 준서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자신의 정체성을, 어머니의 고통을, 그들의 죄를 세상에 드러내겠다고. 한성그룹 본사 빌딩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준서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죠. 엄마, 이제 제가 지켜드릴게요. 준서는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빌딩 앞에 내렸습니다. 운명의 만남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최상층 회장실. 준서가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이미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철수 회장, 80살의 나이에도 날카로운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앉은 박민재 부회장,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55살의 남자. 준서는 두 사람의 얼굴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30년 전 어머니를 절망에 빠뜨린 장본인들, 자신의 할아버지이자 아버지인 사람들. 박철수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서의 회사와 기술력에 대한 칭찬, 투자 조건에 대한 이야기들. 하지만 준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죠. 준서는 조용히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투자 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신문 기사, 한성그룹 협력업체의 산재 은폐 사건 기록, 그리고 한 장의 오래된 사진. 박철수 회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한 것이죠. 준서는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투자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다고, 먼저 개인적으로 여쭤볼 게 있다고 말했죠. 그리고 사진 한 장을 밀어 넘겼습니다. 22살의 젊은 여성이 공장 앞에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여성을 기억하시는지 물었습니다. 박민재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30년이 지났지만 그 얼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박민재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박철수 회장은 아들의 반응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죠. 준서는 계속했습니다. 1993년 이 여성은 한성그룹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평범한 공장 노동자였다고. 그리고 당신의 아들 박민재와 사랑에 빠졌다고. 박민재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어떻게 이 사람이 수진을 아는 걸까? 30년 전 일을 왜 꺼내는 걸까? 준서는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1994년 4월 15일 강원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난 기록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름은 가명으로 되어 있었지만 날짜와 장소는 명확했죠. 그리고 준서는 자신의 출생 증명서를 꺼냈습니다. 날짜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박민재는 주저앉았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준서는 마지막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본인이 바로 그 아이라고, 이수진의 아들이자 박민재의 아들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박철수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박민재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전 박철수 회장이 임신한 어머니를 협박해서 쫓아냈다고. 어머니는 산골 마을로 숨어 들어가 혼자 아이를 낳았다고. 그리고 30년 동안 가짜 이름으로 숨어 살며 공장에서 일하며 자신을 키웠다고. 박민재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수진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간 줄 알았다고. 30년 동안 찾아다녔다고. 준서는 비웃었습니다. 찾았다고요? 어머니는 30년 동안 같은 나라에 있었다고. 만약 정말 찾고 싶었다면 찾을 수 있었을 거라고 말했죠. 박철수 회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증거가 있냐고. 이것이 사기가 아니라는 증거를 대라고 소리쳤습니다. 준서는 주머니에서 작은 키트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키트였죠. 지금 당장 검사하자고, 자신이 정말 박민재의 아들인지 확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박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키트를 받았습니다. 검사는 간단했죠. 면봉으로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하는 것뿐.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9% 일치. 준서는 박민재의 친자식이 맞았습니다. 결과지를 받아든 박민재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30년 동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있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성공한 모습으로 자신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준서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감동적인 상봉을 기대했다면 오산이라고, 자신은 복수하러 온 거라고 말했죠. 박철수 회장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그래서 뭘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돈인지, 그룹 지분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고, 자신은 이미 스스로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진심 어린 사과와 어머니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지만 박철수 회장은 비웃었습니다. 30년 전 일을 왜 지금 와서 들추냐고. 이미 지난 일이라고 잘라 말했죠. 준서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언론에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고. 한성그룹이 30년 전 임신한 여성 노동자를 협박하고 쫓아낸 사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박철수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것만은 막아야 했죠. 그룹의 이미지에 치명타가 될 테니까요. 회장은 준서에게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원하는 만큼의 보상금을 주겠다고. 대신 조용히 넘어가 달라고. 준서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어머니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30년 동안 받은 상처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죠. 박민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서 앞에서, 자신의 아들 앞에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정말 몰랐다고, 어머니가 도망갔다고 속았었다고, 30년 동안 찾았다고 울먹였죠. 하지만 준서는 냉정했습니다.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되냐고. 30년 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냐고 소리쳤습니다. 준서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습니다. 제대로 된 집도 없이 산골 창고에서 자랐다고. 어머니는 밤낮으로 일하며 자신을 키웠다고. 겨울에는 난방도 안 되는 방에서 떨며 잤고, 여름에는
곰팡이 냄새를 맡으며 잤다고. 그 모든 시간 동안 당신들은 뭘 했냐고 재벌로 호의호식하며 살았다고 따졌습니다. 박민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박철수 회장은 여전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과거는 과거라고 이제 와서 어쩌란 말이냐고 소리쳤죠. 준서는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좋다고, 그렇다면 법정에서 보자고. 30년 전 협박과 강요, 불법 구금 시도, 모든 것을 고소하겠다고. 시효가 지났다는 회장의 말에 준서는 웃었습니다. 형사 처벌은 안 되어도 민사로는 가능하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언론 플레이로 그룹 이미지를 박살낼 수 있다고 말했죠. 박철수 회장은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죠. 준서가 만나자고 연락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직접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수진은 30년 만에 박민재와 재회했습니다. 박민재는 수진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죠. 하지만 수진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미움과 그리움,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동안 준서를 키우며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고. 매일 불안에 떨며 혹시라도 발각될까봐 두려워하며 살았다고. 하지만 동시에 준서의 얼굴에서 박민재를 봤다고. 그래서 더 아팠다고 말했습니다. 박민재는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죠. 용서는 쉽게 할 수 없다고. 30년은 너무 긴 시간이라고.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때 준서가 최후 통첩을 던졌습니다. 일주일 드리겠다고. 일주일 안에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그리고 준서와 수진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남겨진 박철수와 박민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전의 죄가 이제 와서 대가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한성그룹 측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죠. 준서는 예상했습니다. 박철수 회장 같은 사람이 쉽게 굴복할 리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준서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를 접촉했습니다. 탐사보도로 유명한 한 방송국 기자에게 모든 자료를 넘겼죠. 30년 전 기록, DNA 검사 결과, 어머니의 증언 녹취까지. 기자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재벌의 어두운 민낯을 드러낼 수 있는 특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준서는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방송 전에 한성그룹에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만약 그들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보도를 중단하겠다고 말했죠.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서의 진짜 목적이 복수가 아니라 정의 구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한성그룹 내부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박철수 회장은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법무팀, 홍보팀, 위기관리팀이 모두 모였죠. 회장은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준서를 막으라고.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게 하라고. 법무팀장이 보고했습니다. 형사상 시효는 이미 지났고 민사로도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준서가 가진 증거들이 대부분 정황 증거에 불과하다고 말했죠.
하지만 홍보팀장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법정에서 이기는 것과 여론에서 이기는 것은 다르다고, 이 일이 알려지면 그룹 이미지에 치명타가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회장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박민재는 회의실 한쪽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아들, 그 아들이 자신을 증오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죠. 회의가 끝난 후 박민재는 몰래 수진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애원했죠. 수진은 거절하려 했지만 준서가 말렸습니다. 한번 만나보라고, 그 사람의 진심을 확인해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며칠 후 수진과 박민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30년 만에 재회였지만 설렘은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너무 많은 상처가 있었으니까요. 박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몰랐다고, 수진이 아이를 지우고 도망갔다고, 아버지한테 속았다고. 만약 알았더라면 절대 그냥 두지 않았을 거라고. 수진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당신은 회장 아들이었고 이미 정해진 길을 걸어야 했는데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선택했을까요? 박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수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난다고, 당신도 결국은 선택의 기로에서 쉬운 길을 택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박민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이제라도 무엇을 해야 하냐고,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냐고. 수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준서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그리고 앞으로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라고. 그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죠. 그날 밤 박민재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박철수 회장은 서재에서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들어오자 냉정하게 물었죠. 무슨 일이냐고. 박민재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맞섰습니다. 준서와 수진에게 사과하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보상하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그것은 그룹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소리쳤죠. 박민재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권위가 뭐가 중요하냐고, 30년 동안 고통받은 사람들에게 사과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회장은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죠. 그렇게 그 여자가 좋으면 그룹을 떠나라고, 자신의 후계자 자격이 없다고. 박민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대답했죠. 좋다고, 그렇다면 그룹을 떠나겠다고. 대신 준서를 아들로 인정하고 그들에게 제대로 사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이제 와서 모든 것을 내던진다니. 하지만 박민재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30년 전 수진을 지키지 못한 것, 그것이 평생의 후회였거든요. 이번에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박민재는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한성그룹 홍보팀은 경악했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부회장의 독단적인 결정이었으니까요. 기자회견장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성그룹 부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에 무슨 일인가 싶어 몰려든 것이죠. 박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여성이 있었다고. 그 여성과 사이에 아들이 있었지만 가족의 반대로 헤어지게 되었다고. 그리고 30년 동안 그들을 찾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기자들은 술렁였습니다. 재벌가의 은밀한 과거가 폭로되는 순간이었죠. 박민재는 계속했습니다. 최근 아들을 찾았다고, 그 아들이 스스로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나타났다고. 하지만 자신과 가족이 30년 전 저지른 잘못 때문에 그들이 큰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죠. 이 자리를 빌려 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특히 홀로 아이를 키우며 고생한 어머니에게 깊이 사죄한다고. 기자회견장은 플래시 세례로 뒤덮였습니다. 박철수 회장은 사무실에서 생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죠. 아들이 스스로 모든 것을 폭로한 것입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론이 박민재 편이었던 것입니다. 네티즌들은 30년 만에 아들을 찾아 용기 있게 사과하는 박민재를 칭찬했고, 오히려 박철수 회장의 과거 행태를 비난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준서의 정체가 알려지면서였습니다. 미국에서 성공한 IT 기업가, 억만장자 CEO. 그가 바로 30년 전 버려진 그 아이였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감동했죠. 언론은 이를 현대판 신데렐라 스토리로 포장했습니다. 가난했지만 홀로 아들을 키운 어머니, 그리고 스스로 성공을 일군 아들. 한성그룹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흔들렸지만 박민재의 솔직한 사과 덕분에 오히려 이미지는 좋아졌습니다. 박철수 회장은 처음으로 패배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기자회견은 좋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죠. 진짜 사과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준서는 박민재에게 제안했습니다. 한성그룹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라고. 30년 전 어머니가 겪었던 것과 같은 고통을 다른 노동자들이 겪지 않도록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라고. 그것이 진정한 사과의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즉시 실행에 옮겼죠. 한성그룹은 협력업체 노동환경 개선 TF를 꾸렸습니다. 최저임금 준수, 산재보험 의무 가입, 안전장비 지급, 근로시간 단축. 모든 것을 법적 기준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박민재는 직접 공장들을 돌아다니며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30년 전 수진이 일했던 공장, 그리고 수진이 최근까지 일했던 공장까지. 노동자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곧 변화를 체감했습니다. 실제로 근로 환경이 좋아지고 임금이 올랐으니까요. 준서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금씩 마음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죠. 30년의 세월은 너무 길었으니까요. 그때 수진이 준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놓아주라고. 미움을 계속 품고 있으면 결국 자신만 힘들다고. 준서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동시에 공허했습니다.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준서는 스스로에게 물었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어머니의 행복이라는 것을요. 기자회견 이후 한 달이 흘렀습니다.
준서는 한국에서의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고 수지는 더 이상 공장에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준서가 어머니를 위해 강남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 드렸고 이제는 편히 쉬며 지낼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수지는 여전히 불편해했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쉬려니 오히려 어색했던 것입니다. 준서는 어머니에게 제안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라고. 이제는 생계 걱정 없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죠. 수지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젊었을 때 잠깐 배웠던 재봉 기술, 그것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요. 준서는 어머니를 위해 작은 공방을 차려주었습니다. 재봉틀과 천, 각종 도구들을 갖춘 아담한 공간이었죠. 수지는 그곳에서 아이들 옷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어려운 가정에 나눠주었죠. 자신이 겪었던 가난을 아는 사람으로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작은 온기를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준서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고통받았으면서도 여전히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은 어머니. 어느 날 박민재가 수진을 찾아왔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처음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수진은 공방에서 재봉틀을 돌리고 있었고 박민재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들어왔죠. 두 사람은 어색하게 마주 앉았습니다. 박민재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수진에게 선물하려고 샀지만 전하지 못했던 목걸이였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죠. 수진은 목걸이를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박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전하고 싶다고, 그때 하지 못했던 말을 지금이라도 하고 싶다고. 그리고 수진에게 고백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고, 결혼을 했어도 마음 한편엔 항상 수진이 있었다고. 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죠. 이미 너무 늦었다고, 30년이라는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민재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을요. 각자의 삶이 너무 달라졌고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한 가지는 바꿀 수 있었습니다. 준서와의 관계였죠. 박민재는 수진에게 부탁했습니다. 준서를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달라고, 남은 인생이라도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수진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그것은 자신이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준서가 결정해야 한다고. 준서는 사실 그 대화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박민재를 만난다는 걸 알고 몰래 따라온 것이었죠. 준서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박민재를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계속 거부해야 할까? 그날 밤 준서는 어머니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미움은 결국 자신을 갉아먹는다고,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준서는 어머니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박민재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두 사람은 한강공원의 한적한 벤치에서 만났습니다. 박민재는 긴장한 표정이었고 준서는 복잡한 얼굴이었죠. 준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화가 난다고, 30년이라는 시간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게 억울하다고.
박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원하신다면 기회를 드릴 수 있다고. 단 진짜 아버지가 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박민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준서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갑자기 아들이라고 부르고 그런 건 어색하니 천천히 서로 알아가자고. 그리고 언젠가 진짜 아버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때 정식으로 인정하겠다고. 박민재는 그 말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적어도 기회를 얻었으니까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조금씩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한 식사 자리였습니다. 박민재는 준서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준서는 박민재의 과거를 듣기 시작했죠. 박민재는 3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수진을 찾으려 얼마나 노력했는지, 하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체념했는지, 그리고 회장이 정한 여자와 결혼했지만 단 한 번도 진정으로 사랑한 적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준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박민재도 나름의 고통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물론 그것이 30년 동안 어머니가 겪은 고통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박민재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악당은 박철수 회장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아들의 사랑도 손자도 짓밟았던 그 사람. 준서는 박철수 회장을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대면이 필요했죠. 며칠 후 준서는 한성그룹 회장실을 찾아갔습니다. 박철수 회장은 여전히 위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조금 늙어 보였죠. 준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냐고, 30년 전 결정을 후회하지 않냐고.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때 그 결정이 그룹을 지킨 것이라고. 만약 다시 돌아간다 해도 똑같이 할 거라고. 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불쌍하다고, 돈과 권력밖에 모르는 사람이 불쌍하다고 말했습니다. 회장은 분노했지만 준서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준서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을 용서할 수 없지만 더 이상 증오하지도 않겠다고. 그저 남처럼 살겠다고. 그리고 회장실을 떠났습니다. 복도를 걷는 준서의 어깨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미움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편해졌죠. 그날 저녁 준서는 어머니와 박민재를 함께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하는 첫 식사였습니다. 어색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죠. 준서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30년의 상처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는 있었습니다. 준서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고 박민재도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겹쳤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수진의 작은 공방은 이제 지역 사회에서 소문난 곳이 되었습니다. 무료로 아이들 옷을 만들어 나눠주는 것은 물론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재봉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준서는 어머니를 위해
더 큰 공간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강남의 한 커뮤니티 센터 안에 제대로 된 교육 공방을 만든 것입니다. 재봉틀 10대, 각종 재료와 도구, 그리고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체계적인 커리큘럼까지. 수지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자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죠. 특히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아르바이트만 하던 21살 소녀였습니다. 수지는 그 소녀에게서 젊은 시절의 자신을 봤죠. 수지는 그 소녀에게 특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재봉 기술뿐만 아니라 패턴 제작, 디자인까지 가르쳤고 검정고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었습니다. 소녀는 수진을 어머니처럼 따랐고 수진도 마치 딸처럼 아꼈습니다. 한편 박민재는 조금씩 준서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만나 식사를 하고 가끔은 함께 산책을 하기도 했죠. 대화의 주제는 다양했습니다. 사업 이야기, 일상 이야기, 그리고 가끔은 30년 전 이야기도. 박민재는 준서에게 많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자랐는지, 무엇이 힘들었는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준서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어머니의 사랑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고,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다는 일념으로 공부했다고. 박민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자라는 모습을 하나도 보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평생의 후회가 될 것 같았죠.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박민재는 준서의 사업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시장에 대한 조언, 기업가들과의 네트워킹, 각종 실무적인 지원. 준서는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지만 박민재의 진심을 느끼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준서는 박민재에게 제안했습니다. 한성그룹과 함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프로젝트 내용은 이랬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IT 교육과 창업 지원을 하는 것. 준서의 회사가 기술과 노하우를 제공하고 한성그룹이 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식이었죠. 박민재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박철수 회장을 설득했습니다. 회장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이것이 그룹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홍보팀의 조언을 듣고 승인했죠.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수십 명의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았고 그중 몇몇은 실제로 스타트업을 창업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30년 전 헤어진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사회 공헌을 한다는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이 결국은 더 많은 사람들을 돕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에 의미를 찾았습니다. 어느 봄날 수진의 공방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1년간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수료식이었죠. 준서와 박민재도 참석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만든 옷을 입고 무대에 올랐고 수지는 한 명 한 명에게 수료증을 전달했습니다. 그중 그 21살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검정고시에도 합격했고 패션 디자인과에 입학이 결정된 상태였죠. 소녀는 수진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라고,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행사가 끝난 후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이제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박민재를 여전히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적대적이지는 않았죠. 식사 중에 박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제쯤 자신을 아버지라고 불러줄 수 있겠냐고. 준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그럴 날이 올 것 같다고. 박민재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비록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준서는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죠. 30년 전 어머니가 이 도시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어머니도 자신도 당당하게 이 도시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준서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수지는 받았죠. 준서는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사랑한다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30년 동안 혼자서 자신을 키워준 것 절대 잊지 않겠다고. 수지는 전화기 너머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죠. 이제 모든 고통이 끝났습니다. 30년의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빛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서는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다고. 가장 큰 고통이 결국은 가장 큰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만약 30년 전 그 일이 없었다면 자신은 재벌 2세로 편하게 자랐겠지만 지금처럼 강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고통을 보며 배운 공감 능력, 가난을 겪으며 얻은 간절함,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30년의 고통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고통을 헛되지 않게 만들 수는 있었습니다. 준서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겠다고,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그것이 어머니에 대한, 그리고 자신에 대한 진정한 보상이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준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준서재단의 설립이었죠.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 직업교육, 창업 지원을 하는 비영리 재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이사장에는 수진이 앉았습니다. 언론은 또 한 번 이 이야기를 대서특필했습니다. 30년 동안 고통받은 어머니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었다는 스토리. 수지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곧 열정을 갖고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받지 못한 기회를 다른 아이들에게 주는 것, 그것이 자신의 새로운 사명이라고 느꼈죠. 박민재도 재단 일을 도왔습니다. 준서, 수진과 함께 회의를 하고 학생들을 만나고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일하는 모습은 이제 자연스러웠습니다. 3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그 시간을 메워가고 있었죠. 1년 후 재단은 100명이 넘는 학생들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몇몇은 대학에 진학했고 몇몇은 성공적으로 창업했습니다.
수지는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만약 30년 전에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면 자신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 이 아이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도울 수 있었으니까요. 준서는 사업도 계속 확장했습니다. 한국지사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아시아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돈과 성공만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박민재는 한성그룹 내에서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협력업체 노동 환경 개선은 물론 공정거래, 투명 경영을 강조했죠. 박철수 회장은 여전히 불만이었지만 실적이 좋아지자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 덕분에 그룹 평판이 좋아졌으니까요. 어느 겨울날 세 사람은 함께 어머니의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30년 전 준서가 태어났던 그 산골 마을이었죠. 마을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인구는 더 줄었고 낡은 집들은 더 낡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서가 태어났던 그 창고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혼자서 진통을 견디던 밤, 아이가 태어나던 순간, 작은 생명을 품에 안았던 그 느낌. 준서도 그 창고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곳, 어머니가 홀로 자신을 지켜낸 그 장소. 박민재는 멀리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3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자신은 어떻게 했을까?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수진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솔직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평생의 후회라는 것. 세 사람은 마을 어귀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30년 전에도 있었던 그 식당, 수진이 가끔 사 먹던 그곳이었죠. 식당 주인 할머니는 수진을 알아보았습니다. 30년 전 젊은 여자, 배 불러서 왔다가 아이 낳고 간 그 여자. 할머니는 수진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이는 잘 컸냐고.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준서를 가리켰습니다. 할머니는 준서를 보고 놀랐죠. 그 작은 아기가 이렇게 훌륭한 청년이 되다니. 할머니는 축하한다며 준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서도 할머니께 인사했죠. 자신을 이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눈을 맞으며 걸었습니다. 어색하지 않은 침묵, 따뜻한 동행. 준서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가족이구나. 피로 연결된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아픔을 나누고 치유해가는 것이 진짜 가족이구나. 그날 밤 세 사람은 마을의 작은 여관에 묵었습니다. 준서는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하얗게 쌓여가고 있었죠. 30년 전 어머니도 이 눈을 보았을까? 홀로 아이를 키우며 불안하고 두려웠을 어머니. 준서는 어머니 방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이 문을 열었고 준서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고생 많으셨다고, 덕분에 자신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이제는 자신이 어머니를 지키겠다고. 수진은 아들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간의 고통이
이 순간의 행복으로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죠. 준서는 사무실에서 박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 같이 드실까요? 전화기 너머로 박민재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을 기다린 한마디였습니다. 수지는 공방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미소 지었습니다. 준서가 박민재를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죠. 드디어, 정말 드디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사랑은 이겼습니다. 미움과 분노를 이기고 용서와 화해가 승리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준서는 박민재를 아버지라고 불렀고 박민재는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죠. 30년의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 위에 새로운 사랑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알았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으로서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늦었지만 늦지 않았다는 것을, 창밖으로 봄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것처럼 세 사람의 새로운 봄도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따뜻함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퇴근 후 집에서, 아니면 잠들기 전 침대에서 어디에 계시든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 그리고 따뜻한 봄날 같은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옆에 작은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켜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누구보다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사랑하는 가족, 소중한 분들과 함께 웃음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